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YPC 이규학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물을 제조하면서 그 금속의 어떤 조직의 그 제조 과정, 그 다음에 그 특성, 그 다음에 그 강종별로 그런 특성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금속 조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의 목차를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주조 공장에서는 뭐 주조, 열처리, 용접 이런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그 상태도라든지 TTT 곡선, 그 다음에 CCT 곡선, 또 그 엘링엄 다이어그램이라는 또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주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재질들이 크게는 저탄소강, 합금강, 주철, 스테인리스로 좀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상태도와 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금속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지와 또 상이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와 그 그레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의 어떤 차이나 또 어떤 형성 과정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강종별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그 강종별로 좀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그 그레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조했을 때와 열처리했을 때 어떤 물성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저희가 주물만 생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판재나 이런 그 소성 가공을 해서 만드는 재료하고 좀 이렇게 가끔씩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좀 업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각 강종별로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금속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뭐 금속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어떤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뭐 그 나중에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뭐 폐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사람의 일생에서 비유한다면은 아마 주조는 그 금속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탄생 과정이 주조고 금속이 나중에 사용돼서 손상되는 과정들이 뭐 피로라든지 부식이라든지 또는 고온에서 조금씩 변형이 생겨서 손상이 되는 크립 그런 것들이 금속의 어떤 손상 과정이고 또 사람으로 치면은 뭐 늙어서 뭐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뭐 금속은 나중에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재활용이 되니까 이게 뭐 불교로 치면 윤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운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인류가 뭐 원시 시대에 이런 금속을 어떻게 좀 발견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뭐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똥별이 다 타고 나면은 대부분 다 약간 이렇게 금속 성분들이 많이 많기 때문에 인류가 어떤 그 철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계기가 이런 운석의 발견이 또 하나의 어떤 기원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운석을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저거를 제 아들하고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운석은 그 지금 뭐 현대적인 그 재련에서 철광석을 코크스로 환원해서
만들게 되면 탄소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강한 선철이라든지 주철이 만들어지는데 운석은 이런 뭐 탄소가 함유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른 연철이라든지 뭐 순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속의 어떤 그 주조, 그 다음에 뭐 열간 가공, 그 다음에 열 처리,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열 처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조는 이 MP는 이제 멜팅 포인트인데 멜팅 포인트 위에서 금속을 녹이고 합금을 해서 이렇게 냉각을 하는 과정이고 또 주조할 때는 좀 이렇게 냉각에 좀 제어가 주역 내에서 응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냉각에 좀 제어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최근에는 이런 주조 시에 냉각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도 상당히 좀 필요한 금속 재료들이 많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열간 가공은 지금 A3 변태점이라는 거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재결정 온도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자를 좀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냉각을 제어해서 여러 가지 강종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것도 A3 변태점 위에서 어닐링이나 노멀라이징이나 고용화 열처리 또는 뭐 캔칭 이런 열처리를 지금 하는 온도가 A3 변태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A1 변태점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뭐 템퍼링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릴리빙이라든지 이런 열처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을 처리하는 온도들이 A1 변태점, A3 변태점,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 이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금속이 처리되는 온도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침탄이라든지 보로나이징 같은 표면 처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제 A3 변태점 위에서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 보시면은 A1 변태점과 A3 변태점 사이에서 이렇게 열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분야나 이런 데 보이면은 듀얼 페이지 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텐 사이트를 부분적으로 말텐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A1에서 A3 우리가 임계간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열을 했다가 유지해서 급냉을 해서 이런 강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주물에서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CA6M이라는 말텐 사이트 변태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들도 템퍼링을 이렇게 임계간 영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구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열처리를 하거나 소선 가공을 하기 전에 탄화물이 이 선상이나 망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좀 둥글게 만들어야만 뒤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상화 열처리를 해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A1하고 A3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표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금속을 처리하는 전반적인 온도 영역들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조에서 사용되는 상태도를 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간단히 좀 표로 설명을 드리면 엘링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용해할 때 나 주조할 때 어떤 탈선을 한다든지 또 열처리할 때 산화 스케일이 왜 생기는가 또는 뭐 금속의 부식 현상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뭐 재련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환원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걸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도는 연력학적 상태도인데 뭐 뒤에 계속 설명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주처에서는 또 어떤 마우라의 조직도라는 그런 상태도도 있고 스테인리스에서는 샤플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또 상태도도 있고요. 또 TTT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열 처리할 때 이건 많이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인데 일정 온도에서 유지하면서 어떤 변태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고 CCT 다이어그램은 실제 어떤 냉각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하면서 그런 어떤 상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들의 종류를 여기 지금 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력학적인 이론으로 나오는 거고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는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시간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온도에서는 오랜 시간 그 온도에서 오랜 시간을 유지했을 때 이런 상들이 안정된 상이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TTT나 CCT는 X축에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만큼의 시간이 잠복기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상변화가 몇 프로, 50% 진행됐다, 완료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어떤 상들이 나오는지 또한 냉각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저희가 주조를 하면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이런 상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엘링엄 다이어그램인데요. 엘링엄 다이어그램은 Y축에 그 프리 깁스 에너지 차이를 설명하고 차이가 지금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온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온도에서 이 프리 깁스 에너지 차이가 음의 값을 가질수록 이 반응이 정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의 경향성이 음의 값으로 더 내려갈수록 매우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응의 경향성이 강하고 반응이 활발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링엄 다이어그램은 주조에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용해를 하면은 용탕 내에 있는 산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탈산을 할 때 뭐 칼슘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또는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떤 미시메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프리깁스 에너지의 음의 값이 강하기 때문에 반응이 강하고 또 그래서 산소를 용탕에서 제거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원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소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열 처리를 할 때는 보통 한 1000도 정도 C에서 만약에 열 처리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산화 스케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까맣게 표면에 발생을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이런 이 온도에서 이 산화 스케일 반응이 그 깁스 에너지 값의 마이너스 값을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어떤 부식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엘링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그 배경이나 그 근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종별로 한번 제가 상태도하고 그 TTT 곡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조에서 쓰는 강들은 대부분 다 그 아공석강입니다. 아공석강은 그 탄소 함량이 0.8% 정도 그 공석점 아래쪽에 있는 그런 강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공석강을 쓰는 이유는 주물 제조 과정에서 뭐 용접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그 탄소 함량이 높게 되면은 그 용접도 안 되고 또한 그 주조할 때나 열 처리할 때 어떤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강 쪽에서 쓰는 대부분의 재질들은 아공석강으로 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은 공석강도 있는데 사실 공석강은 그 열처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상이 나와서 교재에서 설명은 이 공석강을 가지고 좀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주물 쪽에서는 이런 공석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 공석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교량 같은 데 사용되는 케이블이 보통 한 뭐
탄수함량이 0.8에서 한 1.0 되는 이런 공석강이고, 그런 그 공석강을 주조를 해서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케이블로 뽑으려면 신선 작업도 하고, 또 열처리도 뭐 파텐팅이라 그래서 그 오스템퍼링과 비슷한 어떤 그런 2단계의 어떤 열처리를 통해서 매우 강도가 높고 뭐 그런 어떤 그 강을 만드는 이런 공석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과공석강이 있는데, 과공석강은 탄수함량도 높고 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뭐 합금 탄화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합금 원소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마 공구강 계통들의 어떤 그런 재료로서는 이런 과공석강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어링강이나 공구강들이 이런 과공석강으로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주강에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다 아곡석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곡석강인데 보통 탄수함량은 지금 한 0.2%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의 그 옆에 TTT 곡선이나 CTT 곡선을 보시면은 그 노즈 곡선이 그 왼쪽 그 Y축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그 변태가 일어나기 준비하는 그 잠복 시간이 거의 0초에 가깝거나 한 1초, 0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을 급냉을 하면은 사실 말텐 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 노즈 곡선이 바짝 그 붙어 있고 잠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을 가지고 말텐 사이트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뭐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급냉을 하면은 쉽게 말텐 사이트가 될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거를 급냉을 해서 펜칭을 해보면은 그 말텐 사이트 강을 좀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CT 곡선의 이제를 볼 때 이런 어떤 잠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열처리 하면서 두께에 따라서 열처리 시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얼마만큼 열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 열처리 시간의 변태 시작점과 변태 종료점을 좀 알면은 이게 그 열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좀 알 수가 좀 있고, 또 이런 철강제보다는 저의 경험상 스테인리스는 이런 그 기지 조직에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철강제의 열처리보다는 스테인리스의 열처리 시간은 짧아도 크게 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유지 시간하고 관련돼서 라면도 그 얼마큼 끓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이 좀 다르고, 라면이 익었냐 안 익었냐 판단하는 것들도 이런 어떤 그 라면 끓이는 시간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 열처리도 라면 끓이는 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탄소 강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 탄수함량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 노즐 곡선이 왼쪽으로 바짝 붙어 있고요. 잠복 시간도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연력학적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잠복 시간이 1초밖에 되지 않았고, 열처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열처리를 해봤습니다. 어닐링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가운데 그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이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노멀라이징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이 나오고, 캔칭을 했을 때는 말텐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 CCT 곡선의 특성 때문에 페라이트, 펄라이트가 나오는데, 그 왼쪽에 보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미세하고 또 약간 파인한 이런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주간 공장에서 WCB나 LCB를 만들 때 WCB는 보통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을 만드는 왼쪽 그림처럼 왼쪽 조직상처럼 보통 만들어지고, LCB는 이제 로우 템퍼러처에 쓰는 거라서 마이너스 46도에서 충격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캔팅 열 처리를 해서 미세한 페라이트 펄라이트를 조직을 만들어서 저온에서의 충격치를 매우 향상시키는 그런 열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성분을 입력하면은 그거의 상태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이런 상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강종의 성분들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상의 어떤 변태 온도라든지 상의 비율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JMap 프로라든지 서모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상태도라든지 이런 어떤 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강종인 WCB라고 하는 재질 코드를 가진 강종인데요. 최근 들어 이 상태도를 소프트웨어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성분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상태도를 좀 정확히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JMap 프로라든지 서모칼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상태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 어떤 상들이 나오고 어떤 석출물들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정확한 변태 온도라든지 석출되는 여러 가지 탄화물이라든지 금속과 화합물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하시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주물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자동차용 특수강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고장력강이라든지 또는 초고장력강, 하포밍강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TMCP강, 듀얼 페이지강, 컴플렉스 페이지강, 복합강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트립강 이런 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열관 가공을 하고 할 때 제어 압연을 하고 그 이후에 냉각 과정을 잘 컨트롤을 해서 여러 가지 강도가 높거나 충격치가 높은 이런 그 다음에 용접성은 해치지 않는 이런 강들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후속적인 열 처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떤 실리콘이나 망간 등을 약간 첨가해서 이 노즐 곡선의 를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밑에 베이나이트 노즐 곡선은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태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냉각을 여기 TMS, DP, CP, 트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각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강중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매우 인성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강도도 높고 또 내충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최근 들어 이런 고장력강이라든지 초고장력강을 사용해서 경량화를 한다든지 또 이런데 이런 자동차용 강들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까 앞에는 이제 보통 탄소강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저합금강이나 합금강 계통입니다. 합금강은 크롬이라든지 모리브딘이라든지 니켈 등을 좀 첨가해서 만드는 강인데요. 이런 강제들은
그 열처리에 따라서 어떤 다양하게 이런 조직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그 베이나이트 곡선들은 약간 앞으로 지금 아래쪽에 좀 있는 곡선으로서 왼쪽으로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페라이트 노즈 곡선들은 약간 오른쪽으로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이 나오는데,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뭐 위에서 천천히 냉각이 되기 때문에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의 어떤 베이나이트 노즈 곡선을 지나기 때문에 어떤 베이나이트가 된다든지, 또는 위에 페라이트 영역을 거치면서 냉각이 되면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이 나오게 되고, 또 급냉을 하게 되면은 밑에 말텐사이트 조직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저희가 실제로 찍어본 몇 가지 조직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중간에 듬직듬직한 이런 상들이 페라이트 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베이나이트고, 두 번째 거는 전체가 전부 이렇게 베이나이트인 그런 강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순행이라든지 이런 열처리를 통해서 캔칭 템퍼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텐사이트 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학금을 첨가했기 때문에 학금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아마 뭐 소르바이트라는 이런 그 조직을 한번 배우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석강을, 학금 강이 아니고 공석강을 가지고 캔칭 템퍼링을 해서 만드는 조직인데, 이런 그 공석강 조직하고 비슷한 그런 물성을 내려면은 이 주조 쪽에서는 공석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알로이 강을 또는 뭐 저하금이죠. 저하금 알로이 강들을 사용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인성이 높고 강도가 높은 이런 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력학적 그 상태도인데, 이런 학금이 첨가되면서 이런 변태점이라든지 이런 석출물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이런 연력학적 상태도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알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한 10초 정도 되는 데서 이제 어떤 변태가 일어나는데, 10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온도가 이미 변태 온도까지 떨어졌지만 10초 정도는 아직 그 변태를 준비하는 잠복기 개념으로, 요게 사이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저희가 냉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런 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철인데요. 주철은 지금 이렇게 박스 쳐 있는 부분들이 주철 영역인데, 이거는 저희가 책에서 뭐 교과서에서 금속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의 영역은 그 실리콘이라는 원소가 사실 첨가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주철 영역, 주철류가 됩니다. 저희가 백주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주물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 백주철이 너무 취약하고 또 너무 단단하고 기계 구조용으로 쓰기에는 적합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콘을 첨가해서 좀 더 인성을 좀 부여한 그런 주철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실리콘의 첨가는 두 가지 큰 어떤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기지 조직을 그 펄라이트에서 페라이트나 펄라이트 이렇게 페라이트 쪽으로 기지 조직을 변화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태도에서 보시면은 그 시멘타이트가 초정이라든지 맨 위에 초정으로 정출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정으로 또 이렇게 정출이 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그 펄라이트 변태를 통해서 페라이트하고 펄라이트가 번갈아 가면서 층상으로 이렇게 석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세멘타이트가 정출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의 첨가 이유를 아는 것은 뭐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인데 뭐 제 주변에 이걸 잘 모르는 주철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시는데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철의 상태도인데요. 아마 왼쪽에 보시면은 그 조금 학교에서 교재에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페라이트 영역이 사이에 좀 끼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알파, 감마, C 이렇게 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기지 조직이 페라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TTT 곡선도 보게 되면은 그 변태가 일어날 때 페라이트가 먼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철의 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라의 조직도라는 게 있는데 그 마우라의 조직도는 그 주철에서 사용되는 탄소 함량과 실리콘 함량이 비율에 따라서 이 주철이 백주철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페라이트 주철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실리콘 함량이 점점 더 첨가될수록 기지 조직은 백주철에서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페라이트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백주철은 좀 강하고 취약한데 그 페라이트 기질을 갖고 있는 일반 회주철이라든지 뭐 구상의견 주철들은 좀 어느 정도 기계적 재료로서 기계 부품으로 사용되려면 어느 정도 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페라이트 주철이 된다는 그런 그 조직을 이렇게 표시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라의 조직들을 보면은 실리콘 함량하고 카본 함량을 잘 어떻게 조성을 맞춰서 이 조직을 만드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조직 사진은 이제 그 흑연의 어떤 모양인데 원래 흑연은 그 실리콘을 첨가하지 않았다면은 시멘타이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첨가하면서 시멘타이트로 정출이 되지 않고 탄소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그 흑연을 형성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흑연을 형성하면서 그 흑연이 동글동글한 모양을 갖도록 그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상화를 시켜서 좀 더 어떤 연성이 더 좋은 이런 구상흑연 주철을 만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실리콘 함량에 따라서 또 이 기지 조직이 페라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펄라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조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기지 조직이 펄라이트 시멘타이트에서 뭐 시멘타이트 플러스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가 되고 또 더 첨가하게 되면은 페라이트 펄라이트가 되고 더 많이 첨가하면 페라이트가 되는 거고 또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원래는 그 Fe3C라는 시멘타이트로 원래 정출이 되는데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이 탄소가 철과 결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뭉쳐져서 이런 흑연이 되고 이것이 뭐 초정으로 나오거나 또는 공정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어떤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또 이 시멘타이트가 분리가 돼서 또 템퍼 카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철을 할 때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주철이 응고되거나 냉각될 때 또는 또 두께에 따라서 어떤 그 냉각되는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주철을 하게 되면 어떤 칠이라는 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칠은 이 칠이라는 말은 시멘타이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타이트가 기지 조직에 나오게 되면은 취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어떤 뭐 파손이 생기다든지 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칠을 형성시키지 않으려면은 이런 실리콘 함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물론 뭐 냉각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 또 칠이 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두께에 따라서 이런 실리콘 함량을 잘 조절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 생산 기술이 되고요. 그 외에 어떤 너무 급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시멘타이트가 흑연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려면은 급냉을 시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냉각 속도도 조절하는 것이 주철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주철의 발전 순서나 역사 그런 내용들인데요. 주철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지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주철을 처음 만들 때는 실리콘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탄소만 들어가 있는 백주철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주철의 기본적인 조직은 세멘타이트하고 펄라이트고 이거를 이제 레데브라이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레데브라이트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아마 열 처리를 해서 이런 세멘타이트를 분리를 시켜서 흑연화시킨 그런 어떤 가단 주철이 그 이후에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실리콘을 첨가함으로써 이런 가단 주철의 어떤 인성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회주철들이 지금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회주철은 저희가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데 뭐 150 그레이드, 250 그레이드, 300, 350 이런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강도를 지금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실리콘 성분을 조금씩 이렇게 낮추면은 기지 조직들이 세멘타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페라이트에서 세멘타이트로 변경하기 때문에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레이드별로 성분 함량을 조절하실 때는 실리콘 함량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제 구상흑연 주철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닥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 실리콘 함량을 조금씩 줄여서 기지 조직을 펄라이트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실리콘 함량이 많아지면 기지 조직이 페라이트고 낮아지면은 기지 조직이 펄라이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기지 조직을 변화시키면서 만들고 있고 또한 이런 구상흑연 주철은 흑연을 편상해서 구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듦으로써 좀 더 강하고 또 신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뭐 특수한 강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합금을 첨가한다든지 여처리를 통해서 그 주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특수 주철인데 보시면은 어떤 내마모성이나 내식성을 위해서 니아드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탄화물하고 어떤 말텐사이트 기지 조직들을 이렇게 말텐사이트를 기지 조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니아드도 있고 또 하이크롬강이라 그래서 이것도 오스테나이트에서 기지 조직이 말텐사이트로 변하면서 매우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높은 이런 재질이 되고 또 실리콘을 많이 첨가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을 많이 첨가해야 되면 기지 조직이 이제
그 펄라이트에서 페라이트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통은 이제 내식 목적으로 이렇게 실리콘이 아주 높은 이런 주철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니켈을 한 20% 정도 이렇게 첨가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도 그 내식성이라든지 뭐 내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니켈을 많이 첨가해서 그 내식성을 높인 이런 주철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니리지스트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흑연을 이렇게 편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상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주철인데 제가 조직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공구광인데요. 뭐 주물에서 이렇게 공구광을 쓰지는 않는데 이 공구광의 상태도를 한번 제가 눈여겨 보시라고 좀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응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탄화물들이 정출되거나 석출되거나 하는 이런 그 상태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응고 이후에 상변태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구광은 이제 그 정출되는 또는 석출되는 탄화물들을 이용해서 매우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요구가 있습니다. 공구로 쓰려면은 강해야 되고 또 경도도 높아야 되고 또 마모도 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화물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어떤 공구광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탄화물들이 매우 고온에서부터 정출되거나 석출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뭐 어떤 퀸칭 열 처리를 해도 이 탄화물보다 낮은 온도에서부터 퀸칭 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용이 되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기지 조직 내에 그냥 분포해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뭐 그 일부러 이렇게 분포시켜서 그런 공구광의 그 냉화모성이라든지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오른쪽 그 금속 조직을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 주조시에 이게 정출되거나 석출된 그런 탄화물들인데 열처리 이후에도 이게 용해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공구로서의 어떤 내모모성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공구광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제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구광들도 이런 연력학적 태도를 보시면은 어느 시점에서 탄화물이 정출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탄화물이 나오는지 여기 보시면은 뭐 M7C3라든지 MC라든지 M23C3라든지 이런 그런 탄화물들이 지금 나오는데 M은 어떤 특정 원소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보통 금속의 M이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크롬도 될 수가 있고요. 텅스텐도 될 수도 있고 바나듐도 될 수가 있고 특정 원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금속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주철하고 강, 뭐, 그 다음에 합금강이라든지 공구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뭐,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말텐사이트 스테인리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뭐,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뭐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라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페라이트 스테인리스는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말텐사이트 스테인리스는 좀 많이 사용되는 거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말텐사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은 CA6NM입니다. 보시면은 이 기지 조직이 말텐사이트 조직으로 상당히 미세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미세하고 이 재질들은 어떤 발전소에서 어떤 정유 시설 같은 데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데 스테인리스기 때문에 내식성도 있고 또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온에서의 어떤 충격 특성, 그 다음에 고온에서의 어떤 내열성, 여러 가지 두루두루 특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재질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처리를 할 때 급냉하면 말텐사이트, 선행하면 뭐 페라이트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CA6NM 재질들은 천천히 냉각하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텐사이트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TTT 곡선에서 보시면은 그 어떤 변태가 일어날 때까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페라이트나 이런 것들의 변태가 일어나는 그런 선인데 잠복기가 엄청 길기 때문에 천천히 냉각해도 말텐사이트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닐링을 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페라이트가 나올 수가 있고 말텐사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멀라이징이라 해서 공냉 정도를 하게 되면은 말텐사이트 조직이 나오고 퀸칭이나 템퍼링을 하게 되면은 말텐사이트가 나오고 또 너무 과하게 급냉을 하기 위해서 뭐 순행을 하게 되면은 말텐사이트는 얻을 수 있지만 금속이 어떤 그 크랙이 발생하는 냉각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냉각이 되면은 크랙이 발생해서 뭐 불량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연력학적 상태도인데 이 재질의 어떤 변태점을 잠깐 보면은 A1 변태점이 한 550도 되고 A3 변태점이 한 720도 정도 되는데 이 재질이 이제 응고할 때는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페라이트 모드 응고라고 해서 어떤 상변화가 없이 페라이트로 쭉 내려오다가 오스테나이트가 되고 말텐사이트가 되는 이런 변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템퍼링 온도를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템퍼링 하면은 A1 변태점 이하에서 해야 되는데 530도에서 만약에 템퍼링을 하게 되면은 A1 변태점 이하라는 어떤 원칙이 맞는데 이 재질의 템퍼링 하는 온도를 보면은 한 620도인 경우도 있고 뭐 688도인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템퍼링 온도가 A1 변태점하고 A3 변태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그 임계관 영역에서 템퍼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임계관 영역에서는 오스테나이트도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템퍼링을 하면서 역변태 오스테나이트가 다시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변태 오스테나이트를 다시 만들어서 냉각을 시키면은 재료가 퀸칭에 의해서 매우 강해졌던 부분이 템퍼링에 의해서 매우 그 인성이 높고 좀 강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 역변태 오스테나이트를 만드는 A1하고 A3 사이에서 템퍼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그 열 처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역변태 오스테나이트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역변태 오스테나이트 말고 이게 잔류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하고 역변태 오스테나이트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은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퀸칭하면서 그 오스테나이트가 말텐사이트로 변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라고요. 저희가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합니다. 공구강 같은 데서 이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이 역변태 오스테나이트는 다시 템퍼링을 하면서 A1 변태점 이후까지 올리니까 다시 이 오스테나이트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의 오스테나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변태 오스테나이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영어로는 뭐 리버티드 또는 뭐 리버스 오스테나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상태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그 철강 상태도보다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응고 직후에 그 어떤 기지 조직의 어떤 변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뭐 알파니, 시그마니, 감마니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이런 상들이 생기려면은 또 기지 조직이 어떤 변화가 생기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실제로는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게 돼 있고요. 그 상태도상에 지금 그 응고 고상선하고 액선상에 지금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델타가 맞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고치는 것처럼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철강 상태도도 처음에 응고 직후에는 델타 페라이트 상이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오스테나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 페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스테인리스도 마찬가지로 맨 위의 상들은 델타가 맞고요. 밑에가 지금 알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상태도상에서 위쪽은 알파가 아니고 델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그 델타라고 이렇게 고쳐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을 얘기할 때 아까 마우라의 조직도처럼 그 이제 크롬하고 니켈이 그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소고 또 스테인리스의 정의도 크롬이 12% 이상 돼야 이제 스테인리스가 되는 건데 이제 셔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크롬하고 비슷한 경향을 갖는 크롬 당량 기여 원소를 X축에 넣고 그다음에 니켈하고 비슷한 경향을 갖는 니켈 당량 기여 원소를 Y축에 놔서 그런 그 비율에 따라서 뭐 말텐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오스테나이트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페라이트도 만들어지고 또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 두 가지 이상이 다 있는 어떤 듀플렉스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렇게 상태도를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좀 유용하고 여러 가지로 스테인리스 주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유용한 다이어그램이 좀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기본적으로 크롬이 12% 이상 되는 것들을 이제 스테인리스를 하는데 이제 오스테나이트에서는 보통 저희가 뭐 18, 8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29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숫자는 크롬의 함량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니켈의 함량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스테인리스에서는 이 중요한 원소로서 그 탄소가 매우 중요한 그 원소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가 너무 많으면은 이 탄소가 그 입계에서 크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크롬 탄화물을 형성하고 그 입계 주변에 크롬들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고갈 영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데 내식성에 문제가 생기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탄소 함량에 따라서 그 크롬 탄화물이 생기는 그런 그 잠복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TTT 곡선에서 이런 노즈가 왼쪽으로 붙을수록 크롬 탄화물이 잘 생긴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롬 탄화물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한 0.06 정도가 될 때 한 뭐 1분 조금 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6 이상이 되면은 그 잠복기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00초, 1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테인리스를 처리를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0.06 이하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것이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런 그 크롬 탄화물이라든지 뭐 시그마라든지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상들이 위에 상들이 생기는 그런 어떤 잠복 그 온도와 그게 생기기 시작하는 잠복 시간 그런 것들을 지금 표시가 되는데 보시면은 1분 정도만 지나면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상들이 생겨서 스테인리스의 내식성이라든지 뭐 충격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그 두 가지 TTT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때 왼쪽에 있는 상태도와 오른쪽에 있는 TTT 다이어그램을 잘 보시면은 왜 열처리할 때 그 수조에 넣는 시간을 제한을 하는지 또 몇 도에서 열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지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테인리스 열처리는 보통 이제
수조에 넣어서 이렇게 순행을 하는 고용화 열 처리를 지금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실수로 노냉을 한다든지 공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기지 조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페라이트하고 오스테나이트가 기지 조직으로 있어서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돼 있겠지만, 이런 유해한 탄화물이라든지 어떤 금속과 화합물이 석출되면은 그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석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왼쪽에 있는 조직 사진은 열 처리를 하기 전 조직 사진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 처리를 하고 난 조직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까맣게 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페라이트입니다. 이 페라이트가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나온 것들이 주방 상태의 조직이고, 이걸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페라이트 상들이 이렇게 그물상에서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열 처리 전후의 어떤 조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인리스의 네 가지 응고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 스테인리스가 크롬 당량하고 니켈 당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샤플러가 이걸 잘 정리를 해놨었는데, 오스테나이트 상이라든지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의 어떤 두플렉스 상이라든지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 응고 모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A 모드, 또 AF 모드, FA 모드, F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A 모드라고 하는 거는 액상에서 오스테나이트 상으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고, AF 모드는 액상에서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고 그 이후에 페라이트가 나온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FA 모드는 페라이트가 먼저 나오고 오스테나이트가 나온다는 얘기고, F 모드는 페라이트만 나와서 응고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응고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지금 AF 모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스테나이트가 덴드라이트로 이렇게 지금 먼저 자라고 있고, 그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그 페라이트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이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응고 영역이 달라서 결정이 이렇게 다른 그런 경계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AF 모드의 어떤 응고 조직을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위에 있는 거는 풀 오스테나이트 상이라서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구분이 없고 그냥 한 개의 오스테나이트가 덴드라이트하고 인더덴트레이트를 다 구성하는 경우고, 밑에는 AF 모드이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상은 오스테나이트고 인터덴드라이트는 페라이트 상이 이렇게 응고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금은 CF8이라고 하는 이제 지스 규격으로는 SCS13 오스테나이트 스탠스 종인데요. 이거는 사실 응고할 때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형태로 응고가 됩니다. 페라이트가 먼저 자라고 사이사이에 오스테나이트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이제 응고 조직을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연력학적 상태도를 보시면은 몇 도시에서 델타 페라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고 이렇게 변태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분을 입력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서 주조하고 열 처리할 때 정보를 얻을 때 매우 유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늘 CF8M인데요. 이제 이거는 M이 붙으면은
모리브덴이 첨가된다는 의미로서 뒤에 붙는 M은 이제 모리브덴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FA 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액상에서 델타 페레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스테나이트가 나와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M23C 크롬 카바이드, 그 다음에 카이라든지 시그마 등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그 상들이 생기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한번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본 건데, 보시면은 자세히 이런 상들을 좀 어느 정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델타 페라이트라든지 시그마라든지, 그 다음에 감마 2 오스테나이트라 그래서 세컨데리 오스테나이트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식 메커니즘이 그 입계 부식인데요. 보시면은 입계나 또는 이제 그 상경계에 이렇게 탄소가 크롬들을 이제 크롬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그 탄소가 크롬들하고 결합을 하니까 그 주변에는 아무래도 크롬 함량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스테인리스 기준이 12% 이하인 경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스테인리스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런 데서 부식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디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치가 저희 말로 하면 또랑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부식이 입계나 상경계에서 이렇게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조직 사진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까맣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입계 부식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험편은 입계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부식 시험을 하게 되면은 부식을 시켜가지고 예민화를 시킨 다음에 부식을 시켜서 꺾어보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 그림은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크롬 탄화물이고, 그런 크롬을 탄화물 때문에 거기는 크롬이 높지만 그 옆에 아래쪽들은 크롬이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12%보다도 떨어진 그런 영역들에서는 이렇게 부식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파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롬 고갈 영역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도 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재질 코드에 보면 CF8C라는 재질을 아마 만드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C는 콜로뷸의 약자입니다. 콜로뷸은 니오뷸하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고 콜로뷸을 첨가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콜로뷸을 첨가하게 되면은 크롬 탄화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이거를 열 처리를 해주면은 이 콜로뷸이 탄소들을 먼저 결합을 해서, 탄소들과 먼저 결합을 해서 뒤에 탄소가 크롬들과 결합해서 크롬 탄화물을 만드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크롬 탄화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한 788도에서 1230도 사이에 크롬 탄화물이 녹으면서 디잘브 한다고 돼 있죠. 디잘브 되면서 콜로뷸이나 니오뷸 탄화물이 석출을 시키는 그런 어떤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안정화 열 처리 또는 스터빌라이제이션 열 처리라고 하는데, 그런 열 처리를 한번 더 해줌으로써 이런 크롬 고갈 영역이 생겨서 부식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방식 기술의 하나로서 이런 안정화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콜로뷸이나 니오뷸이 첨가되거나 경우에 따라 티타늄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스타빌라이즈 스테인리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A 모드 응고를 하는 그 슈퍼 오스테나이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풀 오스테나이트 또는 뭐 하이 얼러이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상변태가 거의 없습니다. 오스테나이트로 응고돼서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고, 또 그대로 오스테나이트가 상온에까지 이렇게 되게끔 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그마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M2CN이라고 되어 있는 탄화물이라든지 질화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상에 있는 조직 사진이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게 저는 실수로 이 까만 영역은 페라이트인지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이 전체가 다 오스테나이트고, 이 영역 구분이 되는 거는 주조할 때 그 덴드리틱 영역하고 인터덴드리틱, 그러니까 수지상하고 수지상간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는 것을 이제 저는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건 그레이드 5A라고 하는 이제 요즘 많이 생산하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의 연력학적 상태도인데, 보시면은 한 1047도에서 시그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ASTM 코드에 보면은 1060도 정도 이상에서 그 이하까지는 내리지 말고 바로 급냉을 시켜라, 어떤 이런 규정들은 이 시그마의 석출 온도가 1047도이기 때문에 그 1060도 정도에서 열처리를 순행을 바로 들어가라, 그 이하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것도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TTT 곡선이 있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온도 800에서 한 1000도 사이에서 시그마라든지 크롬 탄화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바이드가 이렇게 석출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노즈 곡선까지의 시간을 보면 한 100초 정도가 지금 되는데, 이 얘기는 열처리할 때 열처리로에서 수조까지 그 이동 시간을 100초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이런 상들이 석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열처리할 때 어떤 온도의 그 상한선, 그 다음에 그 열처리할 때 그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의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왼쪽에 있는 조직 사진은 주조한 상태의 조직 사진입니다. 열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조만 했기 때문에, 주조는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선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하얀 거는 오스테나이트고 이 까만 거는 페라이트인데요. 이 페라이트 영역 쪽에 많은 이런 시그마 상들이 까맣까맣하게 이렇게 지금 석출돼 있어서 이 상태로 쓰게 되면 거의 신율이 없거나 내식상의 현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가운데 거는 열처리를 할 때 순행을 하지 않고 공냉을 해도 한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페라이트 영역에 까맣까맣한 상들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규정된 열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세 번째 그 조직 사진은 순행을 제대로 해서 지금 하얀 오스테나이트 풀하고 그 다음에 까만 쪽 그 페라이트가 있는데, 그 페라이트 영역이나 어떤 경계에 까만 이런 시그마 상들이 석출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직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듀플렉스들이 내 해수성이 좋기 때문에 발전소라든지 그냥 담수 설비, 또 정유 시설에서 그 염소를 함유한 어떤 이런 액지를 사용할 때 이런 듀플렉스 소재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주조 과정이나 열처리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제조 비용이라든지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재질로 이 듀플렉스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듀플렉스의 어떤 부식 시험을 하는 건데요. 듀플렉스는 입게 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전한 편이고, 그 대신에 이런 어떤 구멍이 생기는 피팅 부식에는 상당히 좀 취약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 임계 공식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피팅이 생기는지 이런 그 부식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부식 시험이 부식 시험이 불량인 경우를 지금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식 시험 불량인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왼쪽에 조직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것들은 주조나 열 처리에서 냉각이 느렸을 때 이런 시그마상이 석출돼서 불량인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 사진들은 그 까만 영역에 새카맣게 보이는 것들이 없죠. 이거는 합격인, 제대로 열 처리가 됐고 제대로 주조가 된 그런 조직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뭐 상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상이 나오고 어떤 석출물들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사실 그레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그레인은 사실 그 금속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주조할 때 뭐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이런 개념도 있고, 또 그 열간 가공, 뭐 단조라든지 아니면 압연 이렇게 열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런 재결정이 일어나는데, 동적 재결정 현상들, 다이나믹 크리스탈리제이션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그레인의 개념이 중요한데, 또 열 처리할 때도 이런 그레인 재결정도 일어나고 새로운 상이나 어떤 그레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서브 그레인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용접할 때도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가 녹아서 살짝 이렇게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는 그레인 바운더리 액화 현상, 리퀴데이션 현상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금속이 다 만들어져서 사용될 때도 이 그레인 사이즈와 강도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홀패치 이퀘이션도 있고요. 또 금속이 사용 중에 뭐 크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레인 바운더리가 슬라이딩 되는 거, 또 크랙이 전파되는 것도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하고 관련돼 있고, 또 부식도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그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레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사실 상의 개념은 화학적으로 성분이 같은 영역인 경우를 보통 이제 상이라 그러고, 그레인은 결정 구조나 배열이 같고 연속된 영역을 보통 이제 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 정의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그레인을 이해할 때 주조에서부터 뭐 열처리 또는 뭐 이런 열간 가공을 할 때 이런 그레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마지막에 저희가 금속 조직이라든지 이런 뭐 그레인 사이즈를 잰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런 그레인이 주조, 열연, 뭐 이런 열 처리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알아야 나중에 금속 조직을 이해하는데 제대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인 사이즈를 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레인 사이즈도 아주 작은 뭐 나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 미리가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레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좀 단순하게 뭐다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레인을 한번 정리해봤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지구의 지각의 어떤 구조인데 이런 지각과 지각 사이의 어떤 경계가 꼭 그레인 바운더리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지각과 지각의 어떤 경계에서는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광물도 많이 이런 지각과 지각 사이의 경계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레인 바운더리가 저는 꼭 이런 지각과 지각 사이의 경계처럼 저는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레인을 좀 이해할 때 일단 처음에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 시작이 주조기 때문에 주조에서 어떻게 그레인을 봐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주조에서의 어떤 그레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강종별로 봤을 때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주철에서는 주로 상변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로 그 응고 결정립 크리스탈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뭐 덴드리틱이나 인더리틱 이런 개념들이 주로 그레인을 만드는 것 같고 주강 같은 경우는 그 응고 결정립 이후에 어떤 상변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페라이트나 펄라이트가 어떤 그레인 개념이 상위 그레인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에서는 상변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테인레스에서는 초기에 주조에서의 어떤 그 응고 결정립들이 주로 그레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조직 사진을 보면 간혹 저희가 이제 상만 보는데 그레인이 어떤 요행이도 이런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지금 페라이트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큰 경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응고할 때의 결정립 경계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이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그레인 바운더리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 똑같은 성분의 그 스테인레스지만 뭐 열강 가공이나 이런 것들 한 단조나 단조강이라든지 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주조 초기에 응고 결정립들이 대부분 다 파괴가 되고 또 열연 과정에서 재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응고 결정립들이 그레인이 되지가 않고 이런 그 오스테나이트 그레인들이 재결정이 되면서 생긴 그 오스테나이트 상들이 어떤 그레인으로서 의미가 있게끔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레인을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 그 주물 상태에서 주조 상태에서의 응고 결정립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하나의 그레인 사이즈는 그 수지상하고 수지상간이라고 하죠. 그죠? 덴드리틱, 인더덴드리틱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그런 결정립 사이에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가 존재해서 그레인 사이즈를 왼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레인 사이즈는 이게 주형에서 냉각이 될 때 표면층에는 작고 그 가운데는 좀 길쭉걸쭉하게 자라되고 가운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라게 돼서 저희가 뭐 7층, 뭐 주상정층, 그 다음에 뭐 입상정이나 등축정층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 사이의 경계는 보시면은 이렇게 응고가 따로따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응고 결정립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조한 그 매크로 사진을 보시면 이런 응고 결정립들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좀 많이 익숙한데 이렇게 그 터빈 블레이드가 이렇게 다결정이 있고 이렇게 주상정이 있고 또 이렇게 단결정이 있는데
고온에서는 그 크립 특성들, 내크립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결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주조 상태에서의 어떤 그레인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그레인이 이렇게 하나의 결정립이 하나의 그레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덴드리틱이나 덴드리틱이 그레인 개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변태라든지 재결정이 일어나서 어떤 상위 그레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강종별로 이게 좀 다르게 좀 나타난다는 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한번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탄소광들은 사실 상변태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응고결정립들은 거의 그레인으로 보지 않고 상들이 이제 그레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에 주물도 그렇고 밑에 뭐 아변이나 이런 토성 가공을 한 것들도 그런 상들이 하나의 그레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요 재질들은 주로 합금강들인데, 합금강에서는 주로 뭐 베라이트나 펄라이트 이런 조직들이 나오지 않고 주로 뭐 베이나이트든지 말텐사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그레인은 주로 그 변태가 일어나기 전 조직인 그 프라이어 오스테나이트에서 그런 그 오스테나이트 상들을 하나의 그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중인데도 하나는 합금강, 탄소광하고 합금강하고 그레인이 좀 개념이 좀 다른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철은 상변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조 쪽에서 주조에서 만들어진 뭐 덴드리틱이나 인더덴드리틱 또는 그런 응고결정립인 크리스탈들이 주로 그레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스테인레스에서는 주물하고 이런 판재나 이런 토성 가공제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주물은 보시면은 상보다는 응고된 결정립이 하나의 그레인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 간혹 이렇게 조직 사진을 찍으면은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언제 생긴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주조할 때 처음에 응고 결정립 간의 어떤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응고 결정립이 그레인이 유효한 그레인,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레인이 될 것 같고요. 밑에 거는 판재라든지 뭐 봉제 소성 가공을 해서 만든 것들은 저런 응고 결정립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 그레인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레인 사이즈는 이 오스테나이트 상의 크기하고 동일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듀플렉스 스테인레스의 어떤 용접부 조직하고 열영양부 조직하고 그 모재 조직을 적는데, 그 상 내에서도 이렇게 다시 어떤 크랙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서브 그레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레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재질 강종별로 이렇게 보니까 강 종류에 따라서 또는 강의 뭐 처리 과정이 주조했느냐 또는 뭐 주조해서 열 처리했느냐 하는 주물제가 되는 거고, 주조해서 뭐 열연이라든지 또 열 처리를 한 그런 판재 같은 경우에 따라서도 이 그레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고, 이 그레인 사이즈를 재는 경우 좀 이렇게 혼선이 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강중,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재료인지, 또 주조 쪽에서 보여지는 조직들이 주로 그레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재결정이라든지 상변태가 일어나서 상이나 또는 프라이 오스테나이트가 그레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한 서너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레인은 뭐 대략
주조 처음에 응고 조직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열처리라든지 어떤 소선 가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또 응고 이후에 후속 변태가 많지 않은 재질이 있고 변태가 많은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 이후에 후속 상변태가 없는 재질들은 물론 이제 스테인리스라든지 알루미늄, 주철 같은 경우가 있고 응고 이후에 상변태가 많이 진행이 되는 재질들은 뭐 강이라든지 황동이라든지 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레인의 개념은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물재와 소선 가공재의 차이에서도 보시면 주물재들은 주로 그 초기 응고 조직에서 그레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소선 가공재들은 그 이후에 변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뭐 프라이어 오스테나이트 상이 그레인이 되는 경우 또는 페라이트가 그레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비평형상인 뭐 베이나이트라는 말텐사이트 이런 재질들은 그 변태 이전의 조직인 프라이어 오스테나이트가 주로 그레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뭐 주물하면서 이게 판재하고 좀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좀 주물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 상공사는 저희가 판재 재질이고 CF8은 주물 재질인데 그레인 사이즈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물에서는 응고 결정립이 그레인인데 판재에서는 프라이어 오스테나이트가 그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굴곡이 주물재에서는 굴곡이 되게 심한데 판재에서는 굴곡이 별로 없고 이런 재질이 나타나고 이건 두 번째 거는 부식 시험을 했는데 굴곡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 차이가 크죠. 왼쪽에 주물재는 오른쪽에 주물재는 굴곡이 심한데 왼쪽에 있는 판재들은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미세하죠. 그 다음에 이런 그레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비파기 검사 중에 그 엑스레이라든지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그레인으로 그 그레인 바운더리로 그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 틈새를 빠져나가서 회절이 되면서 이렇게 결함이 아닌 어떤 그 회절 지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주물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주물재들이 왜 스테인리스인데 자성을 띱니까 하는 것도 보면은 이 판재들은 주조하고 나서 열연하는 과정에서 페라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또 이러면서 이 자성을 거의 띄지 않거나 그런데 주물들은 이 상변태가 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성을 띠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물은 자석이 왜 붙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이 페라이트 상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 페라이트 상은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에 붙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강종별로 이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주철은 신율 없이 탄성 영역이 끝나면은 바로 파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저탄소강들은 항복점 이후에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항복점 현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속학적으로 변형시효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출렁출렁하다가 다시 이제 커브가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말텐사이트 스테인리스들은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고 이 항복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이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스테나이트는 항복점 이후에 최대점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경사가 진행이 되는 커브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얘기는 그 항복점 이후에서 최대점 사이에 가공 경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복점하고 최대점 사이에 이렇게 그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듀플렉스 스테인리스는 일단은 오스테나이트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고 이 커브 특성으로 볼 때는 좀
가공 경화는 좀 오스테나이트보다는 덜 일어나지만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재질이고, 또 보시면은 신율도 뭐 오스테나이트보다는 조금 적지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큰 신율을 얻을 수가 있는 인성이 높은 재질입니다. 재료별 이렇게 파단 시험편을 보면은 이렇게 카본 스틸, 뭐 말텐사이트 스테인리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등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파단 특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주철은 뭐 보통 이렇게 신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게 그냥 늘어나는 것 없이 이렇게 탁 끊어지는, 잘라진 것처럼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주철에서 이렇게 파단면 해석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얀색을 이렇게 많이 띠게 되면은 세멘타이트가 흑연화가 돼야 되는데 그 흑연화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하얗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취성이 있게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스테인리스인데도 이렇게 캐스팅제하고 로드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뭐 저희 한국어로는 어떻게 뭐 단련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고 가공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와 이렇게 단련제가 이렇게 전혀 다른 파단면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방 상태와 열처리 상태의 어떤 물성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방 상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열처리를 하지 않고 뭐 인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열처리 후는 주조에서 열처리까지 해서 물성을 한번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주조 상태에서 어떤 물성을 갖는지가 이제 여기 주된 관심사인데요. 보시면은 스틸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사실은 안 나고, 합금이 되고 이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신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주방 상태가 이런 거 볼 수 있고, 말텐사이트 스테인리스는 신율이 뭐 1, 2%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상당히 취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만약 열처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취성 재료로서 상당히 뭐 잘못 사용되면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듀플렉스 쪽에서도 여기 1B라고 하는 거는 일반 듀플렉스인데, 이것들은 뭐 신율이 큰 차이가 없는데 슈퍼 듀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5A, 6A라고 표시된 게 슈퍼 듀플렉스인데, 이런 것들은 신율이 0.8, 0.7이니까 거의 주방 상태에서 거의 뭐 주철처럼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열처리를 만약에 안 하고 사용을 하거나 잘못되면은 내식성도 떨어지겠지만 이런 기계적 물성도 현저하게 취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때 거는 SCS24라는 재질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인데, 이거는 열처리를 한 상태하고 안 한 상태하고 굉장히 물성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재질인데, 이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는 이게 강화되는 메커니즘이 말텐사이트 강화와 시오 경화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주물 중에서는 거의 강도가 가장 높은 그런 재질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조금 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거에 근거가 되는 금속 이론들을 항상 좀 뒷받침해서 이해하려고 좀 많이 좀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해온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드렸는데, 꼭 여러분들이 현업하시면서 이 자료가 좀 도움이 좀 됐고, 또 우리나라 주물 산업의 주물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감사드리겠습니다.